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착함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저는 올해 58세, 직장 생활 30년을 마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무작정 친절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제가 30년 직장 생활과 인생을 통해 배운 뼈아픈 교훈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절하게 도와줬는데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사람들, 호의를 베풀었더니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 저처럼 평생 착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5060대는 젊은 시절부터 어른은 베풀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작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30년 직장 생활 동안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후배들이 업무로 힘들어하면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도와줬고, 부하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후배들 챙기느라 제 지갑을 열었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뻗고 나서서 도왔죠.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부장님은 정말 인격자세요. 부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좋았어요. 존경받는 선배, 따뜻한 상사라는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제가 몇 년간 멘토링해주고 승진까지 도와준 후배인데 저보다 먼저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부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 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비까지 지원해준 직원인데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간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조퇴를 배려해줬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였어요. 담낭 수술로 일주일 입원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부서 사람들 중에 문병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30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문안을 다녔는지 생각하니 허탈했죠. 퇴원하고 나서도 수술 잘 되셨나요? 라고 묻는 사람조차 없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30년간 베푼 친절이 누군가에겐 그냥 당연한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구나.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어른은 베풀어야 한다. 후배들 챙기는 게 선배의 도리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분명히 좋은 가르침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친절했던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진짜 친절은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수록 더 큰 걸 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 선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을 먼저 관찰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베푼 작은 친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지 말이에요. 정말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몇몇 후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도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제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해졌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예전 후배들이 개인적인 부탁을 해오는데 이제는 미안하지만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경계를 존중해주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할 때도 선을 그었어요. 이제는 독립할 나이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스스로 해결해봐라 라고 말하죠.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제 기준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빠르게 자신과 맞지 않는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상황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울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체력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친절의 기준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저를 존중하고 제가 베푼 후에 감사할 줄 알고 언젠가는 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친절을 베풀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많아졌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친절은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선물인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존심을 구기고 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살았던 시간들 말이에요. 특히 40대 중반쯤이었나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지고 동기들은 하나둘 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상사들 앞에서는 항상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세요라며 맞장구를 쳤고 회식 자리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어요. 심지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상사가 반대하면 바로 의견을 바꿔버렸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 상무와의 일이에요. 그분이 회의에서 명백히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을 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상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다른 팀장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6개월 후에 완전히 실패했고 그때서야 김 상무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 상무가 저에게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박 부장은 왜 그때 반대 의견을 안 냈어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제 의견을 숨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된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의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겸손한 척했어요. 아이가 성적이 좋아도 그냥 운이 좋았나 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이 있어도 별거 아닙니다라고 했죠. 심지어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 자랑하지 마.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수도 있어 라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박 부장은 항상 눈치만 보내. 주관이 없는 사람 같아라는 소리를 뒤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 후배, 이 대리와의 일이었어요. 제가 몇 년간 그 친구를 챙겨주고 승진에도 도움을 줬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 부장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좀 답답해요. 항상 남 눈치만 보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굽신거렸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시받고 있었구나. 더 큰 문제는 제 자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요?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제 아이들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저는 남들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가치를 남이 정해주기를 바라고 남이 인정해줘야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남들의 평가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하고 가벼운 건지 알게 됐어요. 어제 저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뒤에서 욕을 하고 오늘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내일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물론 처음엔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상사와 다르더라도 정중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성적이 좋으면 정말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아내에게도 기쁘게 이야기했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되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을 때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 퇴직금 받고 뭐 할 거냐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밀고 나갔어요. 30년간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가 확신에 찬 모습을 보더니 응원해주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알아요.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순간 제 가치는 땅에 떨어진다는 거요. 반대로 제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한다는 거요. 물론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 습관을 완전히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신념대로 살아갈 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더 편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제 아이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인정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에요. 남의 인정은 한순간이에요. 오늘 칭찬해주던 사람이 내일은 무시할 수도 있고, 오늘 무시하던 사람이 내일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정한 것에 제 가치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제 자신을 믿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 자신부터 저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해요. 제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이 저를 소중히 여겨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남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예요. 저는 30년 직장 생활 동안 건강보다는 성과를, 몸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정말 큰 대가를 치렀어요. 40대 후반쯤이었나요?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가는 것도 미뤘고요.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지만 항상 다음에 하며 미뤘어요. 평판이나 승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병원 가서 문제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 회사에서 알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앞섰어요. 그러다가 2년 전 겨울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뻔했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회사에서의 평판, 승진, 남들 앞에서의 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 가족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동기 최 부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임원이 됐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형,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임원 되려고 돈 벌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 친구는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밤 12시, 1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박 부장 요즘 일찍 퇴근하네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퇴근 후에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어도 헉헉거리고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회식이나 접대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완전히 끊었어요. 3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생각하니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이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요. 예전에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작은 증상들도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처음엔 아내가 걱정했어요. 당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하지만 제가 설명해주니 이해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저의 건강관리를 도와줘요.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달라진 게 많아요. 우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잠도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건강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건강해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요.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고 여행을 가도 체력이 딸려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내와 등산을 가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특히 작년에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실감했어요. 올레길을 걸으면서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 저는 정말 본말전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성공하려고 건강을 희생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건강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봤자 건강을 잃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건강하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도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야근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은 안 하고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정말 정직해요. 젊을 때 혹사시킨 만큼 나이 들어서
고스란히 되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50대에 와서 큰 병을 얻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잠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금연금주하고 정기검진 받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만 꾸준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몸에게 고마워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소한 문제도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은 지혜예요. 젊었을 때는 친한 사람들과 모든 걸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는 숨길 게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년 전쯤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저희 집에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잘 안 되어서 1년 넘게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희 부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걱정이야.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요즘 다 그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큰아들 취업은 됐어? 였어요. 처음에는 관심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그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저희 아들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과장되어서 전해지기도 했어요. 박씨네 아들이 2년째 백수해.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생활은 못하나 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속상했던 건 아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만난 어른이 취업 준비 어떻게 돼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이 얼마나 창피해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저에게 아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동네 나가기도 부끄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굳이 남들에게 우리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말했을까? 단순히 위로받고 싶어서 혹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이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임 상무와 갈등이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무가 저를 못마땅해 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제가 하는 일마다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몇몇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김 상무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 뭘 해도 맘에 안 들어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푸념을 늘어놨죠. 처음엔 동료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어요. 나도 그분 까다롭다고 생각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 말이 김 상무에게까지 전해졌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박 부장이 상무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 후로 김 상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결국 저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됐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한 말은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거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말이 전해지면서 왜곡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단순히 힘들다고 한 말이 상무를 비판했다. 상무에게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변질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회사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비밀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들이 알 필요 없는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나중에 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가족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 성적, 진로 문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집도 별거 아니네,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화제거리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요. 좋은 이야기는 적당히 나누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철저히 감춰요.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직이 성공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리면 되는 거고, 만약 잘 안 되더라도 남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 갈등이 있거나 업무에서 실수를 했거나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감당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가족하고만 상의해요. 물론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때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정말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해야 해요.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하고만 상의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우리 가족의 일은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가끔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이라고 물어볼 때도 저는 항상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해요. 설령 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해요. 침묵이 말보다 현명하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말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말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과도한 자랑도 조심해야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알고 있어요. 만약 제가 퇴직금 많이 받았다, 카페 장사 잘 된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세금 많이 낼 텐데 어떻게 할 거야? 라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견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카페 하나 차렸어,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야 라고만 말해요.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편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혹시 제가 한 말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과의 대화가 좀 뻔해질 수는 있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대화하다 보니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자극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대화가 더 편안하고 안전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든 적은 없나요? 혹은 과도하게 자랑했던 일들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적은 없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시길 바라요. 비밀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관은 지키되 고집은 버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미묘한 차이예요. 젊었을 때는 이 둘의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고 인간관계도 많이 망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주관과 고집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요. 제가 40대 초반에 정말 고집불통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제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특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랬어요. 제가 부장으로 승진한 직후였는데 팀원들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내가 부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어요. 제 경험이 더 많고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 팀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다는 거예요. 팀원들이 회의 때마다 눈치만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설령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차피 부장님이 반대하실 텐데 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우리 팀의 막내였던 김 대리와의 일이에요. 그 친구가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방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일축해버렸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른 부서에서 김 대리가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도입해서 대성공을 거뒀더라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을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뭔가 제안하면 너희가 뭘 알아? 아빠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아빠 말대로 해라고 했어요. 아내가 다른 의견을 내면 당신은 세상 경험이 부족해라며 무시했고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할 때 큰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는 예술 계열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무조건 이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예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이과 가서 공대나 의대 가야 안정적이야 라고 했죠. 결국 아이는 제 뜻대로 이과를 선택했지만 3년 내내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본인이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죠. 결국 대학도 원하지 않는 공대에 겨우 들어갔고 대학 생활도 힘들어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정말 뼈에 와 닿았어요. 당신은 왜 아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옳다고 해서 아이에게까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저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바꾼 건 회의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말하고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말해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팀원들도 정말 제 의견을 말해도 되나? 라는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의가 활발해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젊은 팀원들이 짚어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경험에 의존해서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세상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경우가 특히 그랬어요. 그 아이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와 깊이 대화해보니 제가 모르는 세상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아이가 저에게 설명해주는 얘기들을 들으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관을 갖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말 다른 거구나. 주관은 내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고 고집은 다른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제 주관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저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관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정직의 표현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하자는 제 주관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인가, 어떻게 서비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요즘 고객들은 이런 음료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저는 나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말해요. 실제로 그런 제안들이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들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이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게 많고 나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게 많아요. 심지어 손자들에게서도 배워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은
저보다 훨씬 잘 아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요.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특히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는 더욱 조심해요. 예전에는 내가 맞다고 우기기 바빴는데 이제는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신에 대한 유머도 중요해요. 제가 실수하거나 틀렸을 때 예전에는 변명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내가 또 고집불통될 뻔했네라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주변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도 편해져요. 이렇게 살아보니 인간관계가 정말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저와 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졌어요. 성숙한 인간이라는 건 자신의 틀을 유연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핵심 가치는 지키되 표현 방식이나 실행 방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고집 때문에 놓치고 있는 좋은 기회들은 없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관을 갖되 고집은 버리는 것. 이것이 제가 나이 들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예요.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관계는 거리 두기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지혜예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더 가깝고 더 친밀할수록 좋은 관계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30대 중반쯤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 이 친구와는 거의 매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서로 집에 놀러가고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냈어요. 정말 형제 같은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급한데 조금만 빌려줘라고 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고 횟수도 늘어났어요. 저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했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친구가 제 사생활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요즘 아내랑 사이가 어때? 아이들 교육은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승진하지 못했을 때는 너는 정말 처세술이 부족해라며 충고라는 명목으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다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였어요. 그 친구가 저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박 씨는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라며 제 사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저도 모르게 털어놨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지냈던 사람이 뒤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니.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게 문제였구나. 결국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했지만 저는 그냥 바빠서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붙어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진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사람 간의 거리도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부하 직원들과 너무 가까워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권위적인 상사는 싫다. 친근한 상사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직원들과 자주 술도 마시고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직원들도 저를 편하게 대하고 팀워크도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무상 지시를 해야 할 때 직원들이 부장님, 그건 좀 라며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근한 관계에서 갑자기 업무 관계로 바뀌는 게 어색했나 봐요. 그리고 저도 친해진 직원을 꾸짖거나 평가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가장 곤란했던 건
김 과장과의 일이었어요. 그 친구와 사적으로 정말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승진 대상자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실력으로는 다른 과장이 더 나았지만 김 과장은 자신이 선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실력 있는 다른 과장을 추천했는데 김 과장이 정말 서운해했어요. 우리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구나. 그 후로는 직원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친근하되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업무와 개인적인 관계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게 명확해지고 편해지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후에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자주 집에 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며느리 일에까지 끼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아버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아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당신은 왜 아이들이 독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역할이 끝났어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 거지 계속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놓기가 싫어서 계속 간섭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안부 정도만 묻고 그들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각자의 삶을 살도록 놔둬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하게 연락해 오더라고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상의도 해와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옆집, 아랫집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했어요. 서로 집에 놀러 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웃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 정도는 묻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0년 넘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예의라는 것도 결국 거리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만약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이런 예의는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예의가 있어야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고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 친근하게 대하되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비스는 정성껏 하되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않아요. 가끔 단골 고객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러시군요라며 적당히 들어주되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욕구는 아내나 정말 가까운 한두 명의 친구들과만 해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정말 필요할 때만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간관계의 지혜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져서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적당한 거리,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독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이건 특히 나이 들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고독이나 두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정년 퇴직을 앞두고 나서는 이런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말이에요. 갑자기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해지더라고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정말 밤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마다 깨서는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혼자가 되는 상상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모두 멀리 떠나면 어떡하지? 정말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걱정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이라는 거였어요. 아직 퇴직도 하지 않았는데 퇴직 후 생활을 걱정하고,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병에 대해 걱정하고, 아직 혼자도 되지 않았는데 고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퇴직 준비도 하루하루 차근차근 하고, 건강관리도 매일 조금씩 하고, 새로운 관심사도 하나씩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현재에 집중하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였어요. 막연하게 큰일 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보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생활비를 줄이고 간단한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만들면 되겠구나. 건강이 나빠진다면 미리 준비해둔 의료보험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혼자 고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바뀌더라고요. 세 번째는 희망의 빛을 보는 연습이었어요. 나쁜 상상만 하지 말고 좋은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퇴직 후에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뭘 할까?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상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카페를 시작한 것도 그런 긍정적인 상상 덕분이었어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만약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바빴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거나 그냥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아직 자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오늘은 뭘 할까? 어떤 책을 읽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고독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휴대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특히 산책할 때가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문득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이 떠오르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카페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과연 될까? 라는 두려움이 컸는데 실제로 준비를 시작하고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하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을 살자라고 마음을 다잡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나 걱정이라는 건 대부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은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퇴직할 때도 그랬어요. 미리 걱정했던 것들의 %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 문제들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어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다는 것,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손자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고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요즘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 여행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는 원래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모두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진리예요.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20대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승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돈을 썼어요. 그때는 그런 삶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사회에서도 그런 걸 성공이라고 칭찬했으니까요. 박 부장은 정말 성실하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원하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데 왜 마음속이 이렇게 허전할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80세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평범하게 사셨거든요.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바둑 두시고 집에서 TV 보시고 가끔 손자들 와서 놀아주시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성공하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구나.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들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높은 자리를 노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려고 했고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을 가져와서 하던 습관을 버리고 아내와 동네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과 영화를 보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유 부리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아니라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라도 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보라. 해외에 나가서 큰 그림을 그려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꿈보다는 작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카페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왜 카페 같은 작은 장사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첫 번째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해요. 큰 성취감은 아니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기쁨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네요 라고 할 때, 새로운 손님이 분위기가 참 좋네요 라고 할 때, 그런 작은 칭찬들이 예전에 회사에서 받던 어떤 큰 인정보다도 진짜 기쁨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바쁠 때는 바쁘게, 여유로울 때는 여유롭게. 누가 저를 재촉하지도 않고 제가 누구를 재촉할 필요도 없어요. 오후에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아까웠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도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내와 차근차근 대화할 시간도 있고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보러 다녀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큰 성취가 아니어도 그냥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 함께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큰 성공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큰아들이 지금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지금 회사가 편하고 동료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발전이 있어야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해줘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더니 요즘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라고 응원해줘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게 살자고 다짐해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느껴요. 젊은 분들을 보면 저처럼 무언가 특별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물론 꿈을 갖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큰 욕심도 없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행복을 오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특별함을 쫓는 것도 좋지만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제가 60년 인생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